KF-21 블록 2 실전 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순한 개발 일정 조정 이상의 파장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 기종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변화와 직결된 결정이었고 동시에 수출 시장을 둘러싼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KF-21이 이제 막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성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원래 KF-21 개발은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했다. 블록 1은 공대공 임무에 집중해 제공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블록 2에서 본격적인 공대지 능력을 통합하는 구조였다. 이 계획은 기술적으로도 합리적이었고 개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결정은 이 안정적인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목표 시점은 유지하되 무장 통합과 전력화를 순차적으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전략이 바뀌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일정을 당긴 것이 아니라 KF-21을 바라보는 군과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공대지 임무 통합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다. 무기를 장착하고 투하할 수 있다는 단순한 문장이 실제로는 수많은 시험과 검증 과정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버스 연동, 비행 제어 로직, 그리고 비행 중 무장 투하 시 발생하는 공력 변화까지 모두 계산해야 한다. 특히 무장을 투하할 때 기체와 무장이 충돌하지 않는지, 기류 변화로 인한 예기치 않은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윙 클리어런스 시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대지 통합을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블록 2의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명확한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구형 전투기들을 빠르게 퇴역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 기체들은 오랜 기간 운용되며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유지 비용과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공백을 메울 대체 전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대공 임무만 가능한 전투기로는 현대 공군의 다층적 작전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군사적 이유만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요인은 수출 시장이다.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구매국들은 단순한 제공권 전투기보다 공대공과 공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선호한다. 한 가지 임무만 가능한 기체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가격 대비 효용에서도 경쟁력을 잃기 쉽다. KF-21이 본격적인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블록 2의 공대지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 지점에서 해외 잠재 고객들의 요구가 작용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공대지 능력의 조기 확보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현재 긴급한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28년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순차적 전력화라는 새로운 방식은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 방산산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카드가 되었다. 국제 방산시장에서 일정은 곧 신뢰다. 무기 체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납기와 전력화 일정이 불확실하면 구매국은 계약을 주저한다. KF-21 블록 2의 단계적 전력화는 한국이 개발 일정과 실전 배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폴란드의 반응은 상징적이다.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 방산 도입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KF-21이 공대지 능력을 갖춘 상태로 빠르게 전력화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후보 기종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로 부상하게 된다. 중동 국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전투기는 억제력의 상징이며 즉각적인 타격 능력을 갖춘 플랫폼만이 의미를 가진다. 결국 KF-21 블록, 이 실전 배치 가속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이제 KF-21을 실험적 개발 사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략 자산이자 수출 무기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결정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가깝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전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대지 능력의 단계적 통합은 이후 무장 국산화, 엔진 자립, 그리고 작전 개념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F-21 블록, 이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한국 군사 전략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F-21블록 2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변화는 무장 통합 방식의 전환이었다. 기존 계획은 모든 공대지 무장을 한 번에 통합하고 최종 인증을 받은 뒤 전력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안정성과 완성도를 중시한 전통적인 접근이지만 동시에 긴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했다. 새로운 방식은 다르다. 개발이 끝난 무장부터 순차적으로 인증하고 즉시 전력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공대지 무장 통합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투기에 무장을 장착한다는 것은 단순히 폭탄이나 미사일을 매다는 행위가 아니다. 기체의 임무 컴퓨터가 무기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하 또는 발사 시점을 계산하며 조종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무장이 기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발생하는 공력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작전 실패는 물론 기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대지 무장은 종류가 다양하다. 유도 장비가 없는 일반 폭탄부터 위성 유도 방식의 정밀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 소형 정밀 폭탄까지 각각 요구하는 통합 조건이 다르다. 하나의 무장을 인증하는 데에도 수차례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 필요하며 이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는 공대지 능력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제한된 무장만 KF-21 블록이가 선택한 순차적 통합 전략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다. 처음부터 모든 무장을 완성하려는 대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검증이 빠른 무장부터 전력화해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공군 입장에서는 즉각 활용 가능한 전력을 손에 넣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개발과 운용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군의 작전 운용 방식이다. 현대 공군은 단일 임무 전투기를 중심으로 작전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공권 확보, 정밀 타격, 억제 임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작전 개념이 기본이다. 공대공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완성할 수 없으며 지상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KF-21 블록2의 공대지 능력 조기 확보는 이러한 현대 공군 작전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전력 공백 문제다. 기존에 운용되던 일부 전투기들은 이미 수명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기체들은 유지 비용이 급증하고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이들을 단번에 퇴역시키기에는 대체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전투기로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작전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 KF-21 블록2가 단계적으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면 이러한 공백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순차적 전력화는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외 구매국들은 전투기를 도입할 때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인도 시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이 지나치게 길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매력을 잃기 쉽다. KF-21이 단계적으로라도 공대지 능력을 갖춘 상태로 전력화된다면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2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다. 이는 KF-21을 개발 사업의 산물이 아닌 실제 전장에 투입될 전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개발 일정이 작전 일정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KF-21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전투기가 완성된 뒤 운용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운용을 전제로 개발을 조정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KF-21 블록2의 순차적 무장통합과 전력화는 한국 공군의 현실적인 요구, 방산 수출 시장의 기대,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다. 이 선택은 향후 KF-21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무장 구성과 국산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KF-21 블록 2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무장 구성으로 이동한다.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체 자체의 성능에 집중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의 가치는 어떤 무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공대공과 공대지 능력을 동시에 요구받는 현대 전장에서 무장 구성은 단순한 장비 목록이 아니라 현재 KF-21이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공대지 무장은 성격이 뚜렷하게 나뉜다. 먼저 유도 장비가 없는 일반 폭탄이 있다. 기술적으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체와의 궁합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장 투하 시 기체 안정성과 공력 특성을 검증하는 기본 단계로 활용되며 이후 정밀 유도 무장을 통합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이 단계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후의 고급 무장 통합은 의미를 잃는다. 그 다음 단계는 정밀 유도 폭탄이다. 여기서부터 KF-21의 성격은 명확히 바뀐다. 정밀 유도 무장은 단순한 폭격 수단이 아니라 제한된 탄약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현대공군의 핵심 자산이다. 위성 유도 방식과 레이저 유도 방식은 서로 다른 작전 환경을 상정하고 있으며 KF-21은 이 두 방식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날씨와 지형, 적의 방공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국산 유도 폭탄이다.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이 축적된 국산 유도 폭탄은 KF-21과의 통합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외국산 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는 수출 시에도 직접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공급망 문제로 인해 무장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산 정밀 무장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무장들은 KF-21의 초기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기존의 F-35나 F-22 계열 전투기에서 운용되던 정밀폭탄과 유사한 체계가 통합될 경우 구매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익숙한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이는 조종사 훈련과 작전 전환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공대공 무장 구성 역시 KF-21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현재 KF-21은 단거리 공대공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조합해 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무장의 성능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역설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며 공대공 미사일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일부 무장은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무장 국산화의 의미가 다시 부각된다.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핵심 무장의 국산화는 단순히 자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시 상황에서 외부 공급에 의존하는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KF-21이 단계적으로 국산 무장을 통합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전 지속성과 수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대지와 공대공 무장이 결합되면서 KF-21의 성격은 점점 명확해진다. 이는 단순히 제공권 전투를 위한 기체가 아니라 전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공대지 능력의 확보는 KF-21을 억제력의 수단으로 격상시킨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중전을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시설과 지상 전력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무장 구성 변화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F-21은 특정 임무에만 투입되는 보조 전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공권 확보와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이며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확장시킨다. 결국 KF-21 블록 2의 무장 통합 전략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에 가깝다. 어떤 무장을 언제 어떤 순서로 통합하느냐는 질문은 곧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운용하고 어떤 국가들과 경쟁하며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무장 전략과 맞물려 국산 엔진 문제가 왜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KF-21 논의에서 무장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가 바로 국산 엔진이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다. 기체의 성능 한계를 결정하고 유지비와 가동률을 좌우하며 무엇보다 국가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KF-21에 국산 엔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제 방산업계가 즉각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운용해온 대부분의 전투기는 해외 엔진에 의존해왔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 엔진이라는 분야 자체가 극도로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진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수천 시간의 비행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군용 엔진은 민간 항공기 엔진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한다. 급가속, 급기동, 반복되는 고출력 운용은 민수 엔진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대형 항공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만이 완전한 독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독 개발보다는 국제협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엔진 개발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국산 엔진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전략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국산 엔진의 가장 큰 의미는 공급망 안정성이다. 해외 엔진에 의존할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변수에 따라 부품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완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다. 과거 여러 방산 수출 사례에서 최종 조립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핵심 부품이 해외에서 막히면서 납기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국산 엔진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개량과 확장성이다. 해외 엔진을 사용할 경우 출력 증대나 성능 개량에는 항상 원 제작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전투기 개량 속도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반면 국산 엔진은 설계 단계부터 기체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나 파생형 개발에서 훨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KF-21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국산 엔진을 둘러싼 비판도 존재한다. 가장 흔한 질문은 수요다. 초기 양산 물량에 국산 엔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국산 엔진을 KF-21 전용 부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산 엔진 개발의 핵심 가치는 단일 기종의 수요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 경험은 민간 항공기와 대형 수송기, 무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자산이다. 군용 엔진은 민수 엔진보다 인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기술 축적의 출발점으로 적합하다. KF-21 국산 엔진은 바로 이 출발점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향후 해외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지분을 가진 파트너로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항공 엔진 개발은 이제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고 기술과 자본을 공유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위협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KF-21 국산 엔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상징성이다. 전투기, 무장, 엔진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선택지를 넓히는 문제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억제력 그 자체로 작용한다. 결국 국산 엔진 논쟁은 비용 대비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어느 수준의 군사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KF-21에 국산 엔진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그리고 이 선택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F-22 논의가 국산 엔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지점은 미래 무기체계, 그 중에서도 초음속과 극초음속 영역이다. 이 주제는 단순한 성능 자랑이 아니라 KF-21이 앞으로 어떤 전쟁 환경을 상정하고 설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다. 현대전장은 점점 더 빠르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의 속도는 곧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공대지 미사일은 아음속 영역에서 운용된다. 속도 자체는 비교적 느리지만 장거리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는 상대방에게 대응 시간을 제공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방공 레이더가 탐지하고 요격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분쟁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이 대응 시간은 점점 더 위험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다. 마하수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는 적의 반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기존 방공 체계는 탐지와 요격 모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KF-21이 이러한 영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현존 전력과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극초음속 무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 무기들은 기존 방어 체계의 한계를 정면으로 시험한다. 탄도 비행 궤적을 따르면서도 일정 구간에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형태는 예측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무기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응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하나의 극초음속 무기를 막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방어 자산은 공격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KF-21과 극초음속 무기의 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아니라 무기의 활용 범위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이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무기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것보다 초기 에너지와 작전 유연성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이는 동일한 무기라도 전투기 탑재 여부에 따라 위협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극초음속 무기는 만능이 아니다. 가장 큰 제약은 비용이다. 복잡한 추진 체계와 고급 소재, 정밀 제어 기술이 결합되면서 단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또 탄두 중량과 파괴력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대형 폭탄이나 일부 미사일에 비해 제한이 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이상 전략적 파괴력보다는 특정 목표에 대한 신속 타격에 특화된 무기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KF-21의 미래 무장 구상은 단일 무기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다. 초음속, 극초음속,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밀 유도 무기를 혼합 운용하는 개념이 핵심이다. 고가의 무기는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며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변화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작전은 일정 수준의 제공권 확보 이후 단계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초고속 무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상대의 핵심 자산을 무력화하는 선택지가 현실화된다. 이는 억제 전략의 성격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공격력 강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무기의 확산은 방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다시 공격 기술을 진화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KF-21은 이 순환 구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탑재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반영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결국 KF-21과 미래 무기 체계의 결합은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한국이 현재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전장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외교와 전략 환경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KF-21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 수단을 넘어 전략 환경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블록 EA, 조기 전력화, 무장 국산화, 엔진 자립, 그리고 미래 무기 체계와의 결합은 각각 독립된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수요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의 균형이다. 상대방이 우리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억제력은 약해진다. 반대로 어떤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불명확할수록 상대는 계산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KF-21은 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단순한 공대공 전투기인지 정밀 타격 플랫폼인지 아니면 고속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 자산인지가 한눈에 규정되지 않는 구조는 그 자체로 억제 효과를 가진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KF-21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기술 자립은 종종 동맹 관계의 약화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국가는 동맹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특히 글로벌 분쟁이 장기화되고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납기와 품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국가는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KF-21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 경험과 기술은 한국을 이러한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도 KF-21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과 개량, 무장 선택의 자유를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전투기보다 자율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KF-21의 무장과 엔진 자립은 이러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요소다. 물론 이 과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따른다.
기술 자립은 언제나 단기적인 효율성을 희생하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전력 구조는 국가 안보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KF-21을 둘러싼 투자와 논쟁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 KF-21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세대 전환이다. 이 전투기는 과거의 모방과 추격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한국이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상징한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단번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요소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혁신을 축적해 나가는 방식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전략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무기 체계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안보를 설계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독자무장과 엔진을 갖춘 전투기는 단순히 강한 전력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도구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지만 그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은 기술과 산업의 몫이다. 이제 KF-21은 실험의 단계를 지나 현실의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진화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물론 이 이후의 변화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든 분명한 것은 KF-21이 한국 군사 전략의 중심에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과를 넘어 한국이 세계 안보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남게 될 것이다.